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죠. 네, 혼조세.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네. 미국 국채시장, 외환시장에 이르기까지 S&P 글로벌의 PMI가 나오는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네. 그 이전 흐름이 확 뒤집어지는 또 굉장히 변동성 큰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했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다시 올라서면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또 기업의 실적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감은 또 이를 상쇄시키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겨우 회복했던 2,470선을 다시 내준 상황이죠. 과연 또 오늘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자기 자본도 없이 수백 채 주택을 사들여 임대를 놓으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에 큰 손실을 입힌 전세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았죠. 네, 참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요. 관련 재판들이 진행되면서 하나둘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사건 그 후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피해자 구제 대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콕콕 법률 상식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넷플릭스, ASML 등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기술주 중심의 상승 이어갑니다. 하지만 매그니피센트 7 중 처음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는 성적이 좋지 못했는데요. 지수도 종목도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대 지수는 이틀째 혼조세 이어갑니다. S&P 500은 0.08%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 나스닥도 0.36%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다우 지수만 장 막판에 힘이 빠지면서 0.26%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흐름 보시면 기술주 중심으로 낙관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애플은 0.33% 쉬어갔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92%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49% 상승하면서 개장 초 $600 돌파하면서 반도체주 분위기 이끌어줬는데 특히 세계 최대 반도체 설비 업체죠. ASML이 전분기보다 3배 이상 주문이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반도체 경기 회복과 AI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높이면서 반도체주들도 랠리 보여줬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1.43% 상승했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테슬라는 정규장에서는 0.63% 약세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지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시총 상위주들,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 것 확인이 가능합니다. 은행주, 또 실적이 특징적으로 좋았던 개별 종목들 제외하고는 나머지 섹터는 빨간불이 우세한데요. 특히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 또 자동차 등은 약세 보였고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시장이 상승했다는 점 확인해봤습니다. 확실히 시장의 관심도가 기업의 실적으로 넘어오긴 했습니다. 상승 재료를 열심히 찾고 있는 와중에 발표된 경제지표 먼저 살펴보면 1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50.3으로 발표됐습니다.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50을 넘어서면서 제조업황이 확장세로 들어갔다는 점 확인해봤습니다. 전월치와 전문가 예상치 모두 웃돌았고 제조업에 이어 원래부터 좋았던 서비스업 경기도 7개월 만에 가장 좋은 수준으로 또 개선됐습니다. PMI 지표에 따르면 연초 경제가 좋은 시작을 보였고 성장이 급속하게 개선됨과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게 둔화하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와주면서 국채금리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장 후반 기술주들이 초반에 비해 살짝 눌린 건 국채금리가 다시금 꼬리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2년물은 4.3%대, 10년물도 4.1%대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를 떠받치는 상승 동력 중 AI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구석에 밀어두고 있는 것 같지만 어찌됐든 12월 FOMC 의사록상 연준 의원들은 향후 경기 둔화로 입장이 모인 상황입니다.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AI 업종이라고 할지라도 선별 작업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S&P 500 지수 내에서 AI 업종 중 비교적 낮은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멀티플을 책정받고 있고 이러한 기업들이 최근 1년 동안 이익 컨센 하방 변동성이 더 컸습니다. 만약 경기 둔화가 진행될 경우 경제 전망 하향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 컨센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비교적 높은 시가총액과 낮은 이익 하방 변동성을 가진 종목으로 선별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첫 타자 테슬라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수요 부진 속에서 연초 이후 주가가 무려 14% 이상 하락했는데요. 매출과 EPS가 모두 예상치보다 하회했습니다. 마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매출 총 이익률 보시면 컨센인 18%보다 낮은 17.6% 기록했습니다. 월가에서도 이 테슬라의 어느 정도 부진한 실적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테슬라 실적이 지금 시장 상승기를 쥐고 있는 기술주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체크해봐야겠습니다. 더불어 내일은 지표 일정이 꽤나 타이트합니다. 유럽의 기준금리 결정도 예정되어 있고 기다리던 GDP 성장률과 고용 지표도 발표됩니다. 실적에 쏠린 관심이 매크로 이슈로 옮겨가진 않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글로벌 비즈입니다. 오늘은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새로운 수수료 정책을 부과하는 애플, 보급형 전기차 출시 계획을 밝힌 테슬라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중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4일 뉴욕 증시에서 MS의 주가는 전날보다 1.6% 상승한 405.1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MS의 시총이 3조 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 세계 상장 기업을 통틀어서는 애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 12일에는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MS가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 챗 GPT 개발사 오픈AI와 손을 잡고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열풍을 주도하면서 기업 가치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애플이 유럽 사용자를 상대로 소프트웨어 관련 새로운 수수료 정책 및 관리 규제를 추가합니다. 현지 시간 2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애플은 EU의 빅테크 규제법 시행으로 외부 플랫폼에서의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지만 애플이 앱을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또한 애플 앱스토어가 아닌 타 플랫폼에서 다운받은 앱에 대해서도 결제 시 개발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애플 생태계 바깥의 소프트웨어를 상대로는 여전히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EU의 빅테크 규제법 시행으로 높은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앱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앱 개발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테슬라가 최저 25,000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는 보급형 모델을 내년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4일 테슬라가 레드우드라는 암호명을 가진 보급형 전기차 모델을 오는 2025년 중반부터 생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새 모델은 소형 크로스오버 차량으로 예상됩니다. 가격은 아직 정확하지 않은데요. 일론 머스크가 지난 2020년에 25,000달러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가 보류한 적이 있어 이번 보급형 모델의 최저 가격을 이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이나 중국 업체들의 저가 전기차와도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기업 고객에게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인 에퀴닉스와 제휴를 맺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업체에서 엔비디아의 칩을 임대하는 대신 인공지능 컴퓨팅 시스템을 가짐으로써 데이터를 더 잘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엔비디아 시스템은 기존 데이터 센터 서버와 달라 종종 다른 네트워킹 케이블을 사용하는데요. 해당 계약에 따라 엔비디아는 에퀴닉스 직원들에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기업 고객들은 엔비디아 시스템을 구입하지만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에퀴닉스에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구글이 16억 7천만 달러 규모의 AI 칩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현지 시간 24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컴퓨터 과학자 조셉 베이츠가 구글이 AI 관련 작업을 위한 텐서 프로세싱 유닛에 자신이 설립한 싱귤러의 컴퓨팅 기술을 모방하고 두 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의해 제기됐는데요.
재판에서 인용된 구글의 내부 이메일에는 구글의 수석 과학자인 제프 디니, 베이츠의 아이디어가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것에 정말 잘 맞을 수 있을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논의한 것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자사의 기술이 싱귤러의 특허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해당 문제를 해결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는 S&P 500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넷플릭스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공개하면서 10% 넘게 급등했고 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죠. ASML의 호실적과 관련주들의 상승으로 나스닥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ASML 피터 베니크 CEO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그는 올해 전망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매출 30% 증가는 어려울 것 같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올해 하반기, 내년 전망은 밝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It is a relative caution. Of course, 2023 was our top year. I mean, we had a 30% sales growth. Many of our customers actually took a lot of capacity, which of course the industry was in a downturn in 2023. So they're going to use that capacity going forward. So we won't see another 30% growth year in 2024. So they're going to use that capacity. However, we've also said we see the first positive signs of recovery. So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we'd much rather be a bit conservative. But as you also saw, we had a record quarterly order intake, which also bodes well for 2025 and perhaps the back half of 2024. 애플이 야심차게 개발해온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출시를 또 연기했습니다. 자율주행 목표 단계도 낮추는 등 개발 과정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최근 비전 프로 흥행으로 시가총액 1위 자리에 복귀한 애플,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한나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애플 자율주행 전기차 출시가 좀 한참 미뤄졌네요. 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이 2028년에 애플카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당초 애플은 내년에 출시하겠다고 했었는데 2026년으로 미뤘다가 이번에 또 2028년으로 늦춘 겁니다. 출시가 지연된 만큼 뭔가 더 고스펙의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나 싶었는데 자율주행 기능 목표도 하향됐습니다. 애플은 기획 초기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이 레벨 5를 목표로 했지만 이후에는 고속도로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4로 낮추더니 이번에는 또다시 레벨 2 플러스로 조정했습니다. 이 레벨 2 플러스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하고 이미 현재 테슬라가 구현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참 이 애플카 얘기 오래됐는데 이렇게 또 출시도 늦어지고 목표 기능도 낮추고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이 자사 기술력으로는 레벨 5니 레벨 4니 하는 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 수 없다는 걸 내부에서 인지했다고 하는데요. 애플 내부에선 테슬라 모방 제품일 뿐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때문에 애플은 기술이 아닌 디자인, 애플 특유의 UX 등으로 차별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경영진들은 애플카가 아이폰만큼의 수익은 못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데요. 이 때문에 사실상 애플카 프로젝트는 존폐 여부조차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예 뭐 M7에서 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월가에서는 지난해 뉴욕 증시를 이끌어온 이 대표 7대 기술주 M7에서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M7 중에서도 애플과 테슬라는 중국 의존도가 높고 주가도 고전을 면치 못해서인데요. 뉴욕 증시 주요 기술주의 연초 대비 상승률을 보면요. 애플은 MS에 밀리고 있는 건 물론 가장 뒤처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애플의 수익률은 1%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최근에 그 비전 프로로 흥행을 거뒀다는 평가는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비전 프로의 뜻밖의 흥행으로 지난 12일 시총 1위를 넘겨줬던 MS를 앞지르면서 1위 자리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13년 만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사상 처음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를 기록했고요. 최근 아이폰을 비롯한 주요 제품에는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인수합병과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면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기술도 오는 6월에 발표할 계획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애플이 이 자체 개발 생성형 AI로 올해와 내년 아이폰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신이 원래 잘하던 본업에서 빛이 나는 애플입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랠리도 중국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발표에도 한국 증시는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달리 부진한 시장, 입수가 온 듯한 모습이죠. 운동선수가 긴장을 하면 평소에 잘하는 동작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시장에 확신이 부족하다 보니 투자자들도 좀처럼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실적 빅데이인 만큼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체크하시죠. 코스피가 어제 0.36% 내려 2,469.69포인트, 코스닥은 0.46% 하락해서 836.2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하면서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이 2,42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0.5% 반등했고 LG에너지솔루션이 1.87% 상승했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업계 최초로 영업이익 1조 원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1.38% 하락했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약세였습니다. HLB와 HPSP가 모두 3%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고 또 알테오젠도 4.61% 하락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3원 60전 올라 다시 1,33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는 반도체와 은행, 게임 등 모멘텀이 있는 업종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도체단에서 HBM과 장비 쪽에서 시세가 나왔는데요. 정부의 국가전략 기술에 HBM을 비롯해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이 추가됐다는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또 SK하이닉스가 HBM 공정에 국산 장비를 투입할 계획을 밝혀 장비주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은행주는 바뀐 배당 정관으로 올해 초에 배당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제주은행이 20% 넘게 급등했고요. 게임주도 중국의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기대감에 이거래일 용소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홍해 리스크에 그동안 올랐던 해운과 물류 관련주는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리스크를 키웠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정이 진행된 데다 해운 동맹 재편으로 부산항의 환적 물량이 감소해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실적 빅데이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현대차, 기아, 삼성 SDS, LG전자와 LG이노텍, LX세미콘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중에 시장 영향력이 큰 SK하이닉스와 현대차, 기아 실적 컨센서스들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관전 포인트는 흑자 전환 여부와 생산량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실적이 방금 전에 공개가 됐는데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32조 7,685억 원, 영업 손실은 7조 7,303억 원을 기록했고요. 4분기로만 보면 매출이 11조 3,055억 원, 영업이익은 3,460억 원 흑자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일단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다음으로 SK하이닉스가 이 생산량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섣불리 감산을 끝내버리면 반도체 가격이 다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시장이 SK하이닉스 실적에 만족한다면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개선될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오늘 지난해 4분기를 포함한 연간 실적을 발표합니다.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고 있죠.
현대차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15조 4,532억 원, 기아는 11조 9,851억 원으로 합산 영업이익이 27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현대차와 기아는 14년 연속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위를 기록해온 삼성전자를 제치고 각각 1, 2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지난해 실적이 좋았지만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S&P에서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내년까지 견조한 영업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며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신한투자증권은 내수 수요는 부진하겠지만 미국 수요가 여전하고 신흥국 시장 성장도 기대된다고 밝혀서 앞으로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기업들의 실적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출발은 좀 보합이었었는데 시장이 또 오후 들어서 보니까 뭔가 좀 경계성 매물들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 와중에도 뉴욕 증시 S&P 500은 뭐 소폭이긴 합니다만 고점을 또다시 높여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지칠 정도로 계속해서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고 네. 미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강세장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이후 뉴욕 증시는 조금은 이렇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싶은 것이요. 네. 어제 다 이제 뭐 다우를 제외하고 주요 지수도 상승 마감입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종목들도 그렇고 윗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이 나왔습니다. 상승은 상승이더라도 음봉이 나오고 네. 아니면 이제 장중 고점에서 많이 밀리고 지수도 그런 양상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는 가면서도 자꾸 이제 또 차익 실현하겠다는 욕구들도 많고 그리고 어제 이제 뭐 S&P 글로벌 PMI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니까 네. 그 이전까지 흘러내리던 국채 금리가 튀고 달러도 약세를 보이다가 또 이렇게 반등을 하고 예. 어제는 아마 모든 시장의 트레이더들이 장중에 뭐 포지션 몇 번씩 꺾었을 것 같아요. 뭐 정신없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오히려 경기 지표가 좀 호조세를 나타내니까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네. 좀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월가에서는 슬금슬금 또 이제 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요?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미국 재무부가 예. 거기 원래 이제 1분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2분 분기 또 채권 발행해서 또 미국 재무부는 또 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걸 갖다가 작년 11월 달에 장기 금리에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기간 짧은 재정 정권들을 많이 발행하고 네네. 뭐 10년물, 30년물 이런 걸 갖다 물량을 줄이면서 그게 장기 금리를 갖다 이렇게 낮췄단 말이에요.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었죠. 예. 그게 이제 작년 11월, 12월 랠리를 갖다 촉발한 그게 컸어. 이번에 또 나오는 그걸 보면서 이제 금리 인하도 금리 인하지만 3월 FMC에서 또 관심은 이제 양적 긴축 QT 이걸 갖다가 속도를 갖다가 줄여나가는 또 아마 당분간 테이퍼링이라는 용어를 또 듣게 될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 지금 이제 막 900억 달러씩 줄여 나간다는 예. 계획인데 그 양적 긴축의 규모를 갖다가 조금씩 줄여 나가는 그런 식으로 또 연준이 대응하지 않겠는가. 이래저래 결국 이제 월가에서는 어떻게 하든 시장의 유동성이 줄면 안 된다. 예. 돈줄이 계속 이렇게 살아 있어야
증시도 랠리를 이어가고 그렇죠. 금리도 안 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선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부분도 뭐 네. 염두를 좀 해둬야겠죠. 자, 오늘 애플리서치 한용희 수석과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보시죠. 네. 한수께서 저기 보시기에 지금 우리 장이 이렇게 철저하게 미국이나 일본 비해서 소외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빅테크 업체 위주로 돈이 쏠렸다라는 거. 지금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고 네. 미국에서는 이제 돈이 쏠린 거는 이제 GPU 인공지능 반도체 쪽. 예. 일단은 뭐 AMD나 엔비디아 그리고 뭐 ASML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뭐 따지고 보면은 이 GPU를 만드는 데는 파운드리 쪽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네. TSMC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테고 그다음에 ASML 홀딩스 같은 경우는 EUV 장비를 만들다 보니까 이번에 수주가 역대급이었잖아요. 예. 4분기 예. 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는데 수주가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돈이 많이 몰렸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서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또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돈이 쏠린 부분들은 이제 빅테크 업체들 중에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 네. 뭐 예를 들어서 메타 플랫폼스나 아니면은 뭐 MS 네. 이쪽에 돈이 쏠렸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양극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수 위주로 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공행진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예. 엔저 현상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만 시총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뭐 토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서 좀 발생하는 지수는 상단으로 가는 부분들. 하지만 여기서도 양극화는 있다. 그래서 돈이 쏠린 부분들은 사실 큰 업체들 위주로 됐었다라는 게 저는 그 부분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어제 혹시 뉴욕장에서 눈에 띄는 현상이 있었습니까? 일단 뭐 넷플릭스는 그 시간에서부터 좀 급등을 했었기 네. 때문에 넷플릭스는 이제 가장 컸던 게 유료 가입자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 볼 때 광고 안 보려면 유료 가입을 해서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이거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 야 이거 그러니까 구글이랑 다르다 이거는 유료 가입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입자가 폭증을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광고를 붙일 때 돈 벌 수 있겠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어제는 이제 10% 이상 급등을 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주들이 계속 랠리를 펼쳤다. AMD가 6% 이상 상승을 했고,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계속 신고가를 쓰고 그러네요. 있고, 그다음에 뭐 ASML 홀딩스 같은 경우에 수주가 역대급 잔고였고 예상치보다 좀 매출이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좀 돈이 몰리지 않았나. 그 이외에는 사실 전기차 쪽에서는 지금 테슬라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네. 지금 방송하다가 어닝 지금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예. 지금 컨퍼런스 콜 확인하다가 들어오신 네, 거죠? 어닝콜 예. 지금 제가 듣다가 지금 들어온 거여가지고 네, 네.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사실 그 어닝은 조금 미스를 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는 좀 하락이 나오고 있다. 어느 정도죠 지금 하락폭이? 지금 일단 시간에서는 5.6% 정도, 네, 190달러, 207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러네요. 197달러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결국 200불을 다시 내려선다 하는 얘기네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우리 방금 나온 SK 하이닉스는 어떤 실적은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일단은 그 영업이익이 원래 컨센이 한 700억 정도 네. 흑자 난다라고 했는데 지금 발표한 게 3,460억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상치보다 굉장히 잘 나왔다. 근데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잖아요. 네네, 예.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고, 이것도 제가 지금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게 네. 컨퍼런스 계속 맞습니다. 확인하다가 예. 방금 네, 이제 자료가 그래요. 나와가지고 예. 저도 지금 보다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네. 몇 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디램 쪽에서 조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좀 HBM 수요가 좀 강했다라는 거고, 저도 지금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 방금 나왔습니다. 네, 이거 그렇죠. 방송 중에 나와가지고 일단은 4분기는 예상치보다 굉장히 좀 잘 나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동시효과에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SK 하이닉스가 좀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같이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연간으로 봤을 때는 영업 손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1, 2, 3분기가 워낙 크게 네. 적자가 났었기 때문에 예. 이제 4분기에서 예상 깜짝 실적을 내놓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등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기대감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1, 2, 3분기 적자인 거 다 시장이 알고 있었고 투자자들도 알고 있었고 그 와중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제법 올랐고요. 네. 그런데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았다. 영업이익이. 예. 그렇다면 뭐 지금 주가가 어닝 때문에 쇼크를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 일감은 SK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네. 일단 지금 그 IR 자료를 보시면은 네. 디램 쪽에서 ASP가 10% 후반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낸드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랜드가 낸드가 40% 이상 전분기 대비해서 예. 원래 낸드 가격이 지금 많이 안 올라간다 감산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40%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디램 쪽은 오케이 HBM이나 DDR5 쪽으로 좋은 거 알겠어라는 네. 시장에 좀 물음표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 알겠는데 낸드는 아직까지 업황이 턴한 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지금 40% 이상 QOQ로 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반등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테슬라 실적 얘기도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기자랑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사실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는 M7에서 제외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이 전기차 관련해서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도 늘어난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실적을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영업이익, 4분기 영업이익도 반토막인 상황이고 올해 성장률 자체도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라고 이런 전망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테슬라 사랑은 또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도 예. 항상 보면서 이게 4분기, 3, 4분기는 이제 가격 인하가 많이 이루어졌었기 예. 때문에 사실 걱정했던 거는 제가 240달러, 230달러 갔을 때 그때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사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무작정 그냥 추격하고 좋다 할 때 그냥 따라가다가 이게 고점에서 그냥 사버리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예. 고점에서 사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어닝 미스가 나오는 힘겨운 구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네. 그러면은 지금 전기차 전반적으로 저는 좀 청소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완전하게 청소는 다 안 된 겁니다. 아. 왜 그러냐면 중국 업체들 중에 적자 나는 회사 비아디 빼고 거의 다입니다. 그냥 뭐 니오, 네. 샤오펑, 뭐 리오토 이런 업체들 거의 다 적자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뭐 굉장히 많죠. 뭐 니콜라, 뭐 리비안, 뭐 루시드, 뭐 리콜라는 뭐 워낙 뭐 사기성이 뭐 예, 강하다라고 예. 많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거 제외하고도 리비안, 루시드, 그다음에 완성차 레거시 업체들 중에 GM, 포드, 뭐 스텔란티스 전기차 팔아가지고 수익이 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일단은 치킨 게임을 하면서 청소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이나 정책으로 당연히 승부를 봐야겠죠. 지금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뭐 예전처럼 21년도처럼 모델 Y를 뭐 8천만 원, 9천만 원에 판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 볼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일단 성장 구간에서는 볼륨을 높여야 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그 고통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이익을 좀 줄여가지고 가야 되는 네네. 부분들. 저는 그게 지금 청소하는 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M7에서 좀 빠져야 된다라고 했던 발언들은 이제 짐 크레이머. 짐 크레이머 네. CNBC의 그 네, 예, 예. 근데 짐 크레이머의 말을 그럼 뭘 넣자는 거예요? 빼고. 뭐 슈퍼6로 뭐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슈퍼식스. 네. 근데 저는 짐 크레이머 말을 좀 안 믿는 게 뭐냐면 원래 짐 크레이머 ETF가 있거든요. 네. 네. 그 원래 터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자산운용사에서 예. ETF를 출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짐 크레이머가 CNBC에 나와가지고 네. 숏 베팅하는 ET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팅. 엔비디아 사라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짐 크레이머가 엔비디아를 사라라고 하면은 반대로 가는 겁니다. 짐 크레이머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네네. 숏을 치는 네. ETF가 있다. 네, 그게 있는데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크게는 안 믿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실적이나 성장성을 좀 봐야 되는데
저도 지금 어닝콜을 보다가 지금 들어온 거여가지고 특별히 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나요? 일단 초반에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것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일단 뭐 2023년은 180만 대 인도를 했다는 건 당연히 다 아실 테고, 그다음에 중요했던 게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 쪽이죠. 이거는 메가팩인데 메가팩 성장이 100%가 넘어갔습니다. 총 14.7기가와트시 예. 정도 됐고, 언급을 했던 거는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비즈니스가 자동차 비즈니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다음에 FSD V12, 그러니까 12.1.2가 나왔거든요. 이게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은 네. 가장 잘 느끼실 수 있는 게 홀마스 카탈로그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거는 FSD V12를 실제로 운전하면서 보여주는 유튜버인데, 거기 보시면은 저도 좀 놀란 게 더 이건 경쟁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가격 주가는 당연히 다른 얘기겠죠. 근데 저는 이게 반영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어닝콜에서도 언급을 했던 게 FSD 버전 12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아키텍처로 제작성을 했다. 근데 이게 코드가 33만 줄입니다. 이거 개발자들이 다 이거 코드를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코드를 변환해가지고 이제는 엔드 투 엔드다. 인공신경망으로 통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이제 자율주행을 한다라는 건데, 실제로 거의 몇 킬로미터를 가는 동안에 핸들을 안 잡습니다. 이거 네. 사람이 운전하는 정도로 이제는 발전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닝 쪽에서는 일단 실적이 좀 미스가 나왔기 때문에 $200 밑으로 장중에 그 시간에서는 잠깐 내려오기는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차적인 좀 매수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발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2025년 중반에 새로운 EV를 계획을 하겠다라는 거를 어닝콜에서도 이거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텍사스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뭐 멕시코 공장은 당연히 못 돌리겠죠. 지금 착공하기, 지금 허가받아서 착공하기 시작해도 몇 년은 걸릴 테니까. 그러면은 멕시코는 일단 제쳐두고, 저는 기가 상하이 쪽에서 먼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쪽에서 먼저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는 일단 본사가 있기 때문에 텍사스 쪽에. 그래서 일단 2025년 중반쯤에 모델 2 코드명은 레드우드입니다. 그래서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어닝콜에서도 언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지금 다 매수를 하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씩 지금 담아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테슬라가 이른바 우리 서학개미로 불리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서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한때는 뭐 제일 많이 보유했고, 지금도 뭐 1, 2, 3위 안에 늘 들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2차 전지하고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한수께서는? 이번에 진짜 그야말로 역대급 한파가 미국을 덮쳤잖아요. 아, 네네. 그러면서 전기차 그 이용하는 미국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 하는 그런 뉴스들이 몇 번 나왔고, 실제 상황 보니까 장난이 아니고, 네네. 충전 인프라도 여전히 미비돼 있고, 네네. 우리도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나온 뉴스입니다만, 이게 사고가 나면은 그냥 내연기관하고 달리 또 이거는 또 그냥 충돌을 넘어선 또 추가적인 화재 위험이 또 늘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조금은 이제 전기차의 성장 속도에 있어서 좀 제동이 걸릴 만한 어떤 분위기 아닌가 이 말이죠. 경쟁은 많이 심화됐죠. 뭐 일단 네, 포드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F150 픽업 트럭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램 픽업 트럭, 그다음에 포드 F150, 그래서 F150 라이팅을 출시를 했죠. 근데 여기 공장 3교대였는데 이제 1교대로 줄여가지고 1,400명 직원이 이제 뭐 공고사직 뭐 아니면 해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지금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는 계속 있기는 하다. 근데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은 지금 가격이 조금 문제다. 그러니까 수출 중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판가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수출 데이터가 네. 원래 보시면은 1월 달이면은 1월 10일까지 나온 수출을 11일에 발표하고 20일까지 나온 걸 21일에 발표하고 뭐 예를 들어 말일에 있으면은 그 다음 날 초에 발표하잖아요. 네. 다음 월 초에. 이렇게 수출 데이터가 딱딱딱딱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25일이니까 20일까지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20일까지 데이터 보시면은 일단 양극재는 두 개죠. NCM, 니켈, 코발트, 망간하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 배터리인데 그다음에 NCM 배터리, 그러니까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LNF가 주력이고 그다음에 NCA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피처엠은 일부가 있죠. 이게 주력이기는 한데 둘 다 보시면은 일단 수출 단가는 NCM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34%입니다. 수출 단가가 이게 네. 32,998달러. 그다음에 NCA 수출 단가가 37,687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29%인데 일단은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에코프로 BM이 적자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는 영업 때문이 아니고 재고 평가 손실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정유업계도 보시면은 갖고 있는 기름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실제로 예. 장사는 잘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 거는 너무 겁은 안 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소폭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근데 저는 이번 연도에 좀 반등하는 구간들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저는 양극재 업체들 지금 당장은 조금 판가가 좀 인상돼야 된다. 그게 있으면은 반등한 구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쭉 하락하다가 감산하고 나서 이게 시차를 두고 좀 반등하는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저는 그 부분들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네요. 최근에 실제로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안 좋았고. 일단 저는 실적 발표를 보고. 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23만 원이고 에코프로가 이제 50만 원 정도의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4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미국 장에서는 제가 봐서는 그 장중에 변동성을 갖다 촉발했던 게 그 S&P 글로벌 그 PMI예요. 뭐 제조업, 서비스업, 종합 다 발표가 됐는데 아까 굿모닝 마켓에서도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만 전월치나 시장 예상치 대비 너무 좋은 거예요. 네네. 이게 예전 같으면 또 시장이 또 움찔했을 텐데 이걸 또 이제 좋게 보는 느낌이 들고 그런데 국채 시장에서의 국채 수익률하고 달러 시세는 뭐랄까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정확하게 반응했어요. 금리 오르고 달러도 흘러내리다가 금리 오르면서 같이 달러도 강해지고 주식은 그때부터 살짝 상승분을 반납하고 네. 뭐 그런 흐름이었는데 S&P 글로벌의 이 PMI가 좋다. 좋은 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냥 나쁘게 볼 이유가 없죠. 이게 50.3 나와서 이제 15개월 만에 최고치 네네. 찍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해석이 약간 다른 게 이렇게 좋으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있었고 경제 연착륙하는 게 아니냐 소프트 랜딩으로 가는 게 소프트 랜딩은 강화되는 거고. 네 강화되는 게 아니 여기서 이제 매수 매도의 싸움이 그래요. 있었었고 네. 근데 저는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잖아요. 이게 막 네. 엄청난 큰 이벤트가 아니고 그냥 살짝만 변동성이 있었던 거지 뭐 CPI나 이런 정도로 변동성이 큰 거는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이죠. 오늘 발표하는 GDP 예상치 맞을 겁니다. 네네네. 네, 예상치랑 그다음에 내일 PC에 조금 더 투자자들이 걸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4분기 GDP하고 근원 네, PC. 네. 예. 그게 더 빅 이벤트다 그렇게, 보니까 네. 거기서 또 환율이 좀 변동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네. GDP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오면은 여기서 조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들어갈 물 수는 건너갈 있겠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그 물가 지표 같은 경우 PCE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예상치가 YOY 기준으로 2.6%인데 여기보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은 당연히 좀 뭐 해석이 네네. 다르긴 하겠지만은 물가가 낮은 게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이거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미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뭐 엔비디아 이미 $600를 넘어섰고 간밤에 보니까 AMD도 6% 급등을 했고 반도체주 뭐 ASML도 그렇고 좀 굉장히 잘 나가는데 이러한 기술주들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앞서 소장님이 네. 지금 미국 뉴욕 증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예. 이게 뭔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뭔가 모멘텀이 부족할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됐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와 더불어서 네. 이제 미증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요. 저는 일단은 빅테크 업체들 중에서 지금 AMD는 매번 조금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네. 저는 AMD는 좀 엔비디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고객사를 확보를 한 게 저는 가장 큰 예. 매력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샘 알트만이 참석을 했다가 이제 어디 한 언론사랑 이제 인터뷰 하다가 조만간 한국 방문하겠다. 그게 이번 주거든요. 예, 예. 이번 주에 한 6시간 정도 있는 건데 내일 아닙니까? 내일 맞을 겁니다. 26일 정도로 알고 네, 있었는데. 네. 근데 뭐 시장에서는 뭐 이제 확실히 몇 시에 온다라는 거는 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일단 다시 방한을 하는 거죠. 2차 방한이죠, 이번이. 원래 작년 6월 9일에 한번 방문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게 7개월 만에 그 중간에 빅 이벤트가 있었던 거는 해임 사태 그랬죠. 하고 있고 나서 이제 7개월 만에 방문을 하는 건데 당연히 여기서 샘 알트만이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방문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들도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겠다. 네. 근데 공장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공장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엔비디아도 공장 없고요. AMD도 공장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TSMC한테 맡기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3파전이잖아요, 일단. 예. TSMC, 삼성, 파운드리, 그다음에 인텔 이렇게인데 방문을 했을 때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은 저는 반도체에 한 번 더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지금 본업으로 버는 거는 일단 좋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왜냐면 4분기 딱 보니까 돈 잘 벌었네. 근데 여기서 뭔가 기대감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샘 알트만이 나와서 삼성하고 협력한다. 하이닉스랑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기대감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쓰일 수 있는 건 또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가 있죠.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HBM 쪽. 네. 이게 마이크론 쪽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마이크론은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많이. 개발 속도는 하이닉스가 제일 빠르기는 하고요. 그다음 네. 삼성전자고 그다음 마이크론인데 그러니까 마이크론 이미 후발주자거든요. 그러면은 HBM 그 차세대인 HBM3E를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AI 반도체 고성능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걸 쓰겠다라고 하면은 HBM 쪽에 조금 뭔가 훈풍이 불 수 있는 거. 그러면 저는 거기서는 좀 더 그 기대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샘 알트만이 예전에 이제 방한을 했을 때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들썩였죠. 들썩였습니다. 뭐 코난 테크놀로지, 플리토, 뭐 핸디소프트, 셀바스 네네. AI, 뭐 바이브 컴퍼니, 마음 예. AI, 뭐 이런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이 쭉 갔는데 사실 직접적인 수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챗 GPT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보니까 뭐 챗봇 서비스라든지 네. 아니면 AI 서비스로 시장의 테마가 확 불기는 했었는데 그 당시 처음 나온 기사가 4월 2일이었습니다. 6월 9일에 방문을 하는데 처음 나왔던 기사가 4월 2일에 나왔는데 그럼 그때가 일요일이었습니다. 예. 근데 월요일 날 보시면은 월요일 개장하고 보시면은 상승세를 나타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큼은 아닐 것이다. 왜 그러냐면 한번 테마가 불고 나서는 사실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네. 그때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AI 기대감 물론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은 2024년도 결국엔 CES부터 시작해서 다 AI다 보니까 가져갈 수 있지만은 저는 예전만큼 큰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1차 때보다는 시세가 조금 덜 탄력적일 네, 수 있겠네요. 예. 아까 이제 뭐 새삼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엔비디아 하지만 그 GPU를 갖다 이제 설계하는 회사고 소위 말하는 팹리스고 그렇죠. 퀄컴이나 뭐 브로드컴 같이 팹리스 회사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전부 뭐 TSMC 같은 데서 만들고 있다는 것이고 네네. 그런데 샘 얼트만도 AI 칩을 만들겠는데
설계해서 우리한테 넘겨줘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파운드리 업체에 넘겨줘서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잠깐만 그 전에 우리나라 그럼 제주 반도체도 소위 말하는 팹리스입니까? 제주 반도체는 좀 다른 게 LPDDR이기 때문에 로우 파워 DDR이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로 가는 쪽이어서 사실 파운드리 쪽보다 팹리스 쪽보다는 네. 사실 온 디바이스 AI 쪽이 조금 더 많이 연관이 된다. 온 디바이스 네, AI D램 쪽이다라고 보시면 D램 쪽이다 네, 보면 네. 된다. 그럼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파운드리로만 머물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제 인재를 갖다 영입하고 자체 개발하고 해서 우리도 팹리스 기능도 갖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고는 있죠. 하고는 네.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설계 쪽에서는 사실 워낙 큰 데가 이제 모바일 쪽에서 ARM이고 네. 그다음에 각자 다르죠 이제.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D램 쪽은 사실 설계는 삼성은 자체내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그 나노죠. 나노. 점차 미세회로 공정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네. 이제 회로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성능도 좀 달라지고 발열도 좀 달라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설계를 좀 잘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죠. 아하. 엔비디아나 AMD죠. 근데 최근에 뜨는 거는 이제 설계, 디자인 하우스 쪽, 뭐 가온칩스라든지 뭐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쪽이 사실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거.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쭉 상승했던 거는 이제 설계에 대한 중요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사실 테마가 한번 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금 코스피는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에서는 2,468포인트로 기록이 됩니다. 코스닥 0.3%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83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6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4,500원. SK 하이닉스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5분기 만에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호가 움직임은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14만 1,000원으로 집계가 되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9만 5,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가 0.5% 하락이 예상되고요. 현재 주가 예상 체결가 18만 4,000원, 그리고 셀트리온 보합 예상됩니다. 기아 보합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0.9%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21만 6,000원, 포스코홀딩스가 1%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9만 6,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3.5% 하락이 예상됩니다. 최근 주가가 연일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도 가격 조정이 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3만 500원입니다. 에코프로도 2.3% 약세가 예상되고 호가 49만 4,000원. HLB는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9,650원. LNF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만 3,000원이고요. HPSP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 72,400원, 셀트리온 제약은 0.4%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 102,900원, 리노공업 0.8% 상승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는 22만 6천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 예상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0.4%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장까지 이제 6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도 시장 전체적으로는 조금 지지부진한 좀 흐름이 예상이 되고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결국은 코스닥 방향에 조금 변수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2차 전지의 하락, 2차 네. 전지주들의 하락이 어디서 멈추는가가 이제 결국 그러게요. 제일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한대 견해를 한번 주시죠. 2차 전지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기술적으로 이렇다 할 어떤 지지 구간이 잘 안 짚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 쪽. 당연히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성장성이 있는 산업은 맞는데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온 레벨에서 네. 이게 저는 항상 투자할 때 메커니즘은 기대감으로 올랐으면은 네. 그 이후에 더 오르는 거는 이제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숫자로 지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문제죠. 네. 근데 장기적인 성장성은 변함은 없죠, 당연히. 2차 전지는. 왜냐면은 성장할 수 있는 구간은 열려 있으니까. 윗단에서부터 시나리오를 쭉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기차 채택률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지금 17%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내연기관보다 전기차는 열려 있고, 그러니까 저도 전기차를 타고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 지금 영하 10도 날씨잖아요. 그렇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저는 실제 타본 결과. 시카고 한파가 워낙 그 40도는 유명하니까. 예. 40도는 좀 예. 거기는 뭐 10월 달부터 눈이 오는 지역이니까. 예외죠. 예. 그다음에 그 유럽 지역의 굉장히 추운 국가에서도 테슬라가 한번 테스트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막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거 하나 때문에 유지 비용 다 포함하면은 가격이 내려갔을 때 내연기관차랑 지금 전기차랑 가격이 좀 동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연기관차를 살 것이냐 전기차를 살 것이냐 당연히 나누겠죠. 10명이면 10명 다 전기차 사겠다라는 지는 않겠죠. 당연히. 근데 점차 그 채택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점차 내연기관 쪽은 멀어지고 전기차로 전환이 됐을 때는 그것부터 시작하게 되고 그다음에 밑으로 가면 갈수록 자 조립업 그 배터리 완성셀 업체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뭐 전해질 업체들 다 수혜는 받겠죠. 근데 지금은 조금 매물수화 과정들, 그러니까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실적이 판가도 그렇고 수출 중량도 그렇고 예전보다 확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에서는 좀 매물 소화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 저는 4분기 실적도 조금 까고 봐야 된다. 이걸.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급하게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게 많이 내려왔네? 그것만 보고 매력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적정한 가격대를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 저는 다 비슷합니다, 사실. 테슬라도 제가 정말 좋게 보지만은 230, 240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라는 게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좋게 봐도 내가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구간은 또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4분기는 적자로 전환하더라도 그러니까 재고평가 손실이 얼마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왔냐. 이거는 저는 봐야 될 것 같다. 재고평가 손실 빼고 얼마나 잘 팔았느냐. 재고평가 손실 빼고. 네. 그러면은 매출 볼륨이 얼마만큼 커졌고 그럼 이거 빼고 나서 그 영업이나 손실, 이익이나 손실이 얼마만큼 나왔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는 지금 저 예상가 찍히는 저런 흐름이 오늘도 이어진다면은 저런 식으로 며칠만 더 간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많이 늘어난 우리 국내 증시에서 매우 흉흉해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여러모로 이 아쉬운 거는 이번 2차 전지 붐을 갖다가 거치는 과정에서 붐 앤 버스트죠. 한번 붐이 일어났다가 그게 이제 버블이 터지는 이 과정에서 우리 국내 증시에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았어요. 여기저기 막 서로 프레임을 씌우고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꼭 그러면서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가 싶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제 좀 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거 좀 사회 문제화도 될 수 있겠나 싶은 그런 상황이라서 좀 우려스러운 가운데 좀 이제 시장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지금 현대차 오늘 실적 나오죠? 네, 오늘 나옵니다. 장중에 발표되나요? 아마 장중에 발표 시간은 정확히는 네, 예전에 보통 보면 한 점심시간 때쯤 발표했던 것 네, 같아요. 보통은 네. 이제 장중에 네, 발표하기는 점심 때. 네.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계속 진짜 영업이익 추이는 참 좋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하죠. 현대차는 진짜. 그 정도면 주가가 좀 반응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반응하다가 시장 꺾이면서 조금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 네. 현대랑 기아 차트 놓고 보시면은 기아가 이제 10만 900원 딱 역대 최고가가 지금까지 10만 2천 원이거든요. 예. 네, 역대 최고가 뚫으려다가 잠깐 주춤했죠.
일단은 개장하고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월 25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S&P 500이 나흘째 신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강세를 보였고요. 넷플릭스 주도로 기술주의 상승이 또 S&P 500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고 이 가운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어닝 미스를 나타내면서 주가 자체는 좀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국내 증시 출발 자체는 좀 보합권이었습니다만 이제 오후 들어서 경계성 매물들 출회가 되면서 하락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 2차전지 관련주들 향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 출발 지수입니다. 약보합 출발이네요. 2,467포인트, 코스닥 0.3% 떨어집니다. 83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4% 올라갑니다. 74,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실적 발표했죠.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 1% 상승합니다. 142,9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2.8% 약세입니다. 36만 9,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역시 좋았습니다. 0.89% 상승 79만 5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강보합으로 6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이제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역대급 실적이 예고된 상황에서 주가 자체는 0.4%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18만 4,100원, 셀트리온 약보합이고요. 네이버가 0.9% 하락합니다. 21만 6천 원이고요. 기아 1.2% 약세 출발 보여줍니다. 8만 6,800원. 포스코홀딩스가 2% 떨어집니다. 39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 약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닷새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23만 500원. 에코프로도 1.9% 떨어집니다. 49만 6천 원이고요. HLB는 1% 상승 중이죠. 5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NF가 4.6% 약세입니다. 16만 8,800원. HPSP가 0.4% 올라갑니다. 49,450원이고요. 알테오제는 보합이죠. 72,300원. 셀트리온 제약이 1.2% 떨어집니다. 10만 1,100원이고요. 리노공업이 0.6% 상승 중입니다. 22만 5,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약세네요. 16만 8,500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1% 떨어지면서 8만 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하방 압력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0.8% 떨어지면서 830선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피도 2,460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2,460선 지지 여부, 2,458포인트까지 떨어지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좀 경계성 매물,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반도체 관련주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관련주들 내에서는 네오셈이 5% 강세입니다. 14,450원이고요. 엑시콘이 4.98% 상승 중입니다. 22,150원. 오킨스 전자가 3.4% 상승하면서 13,900원이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는 1% 떨어집니다. 코리아 서킷 강보합이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0.4% 올라가고요. QRT가 1.58% 상승 보여줍니다. CXL 관련주 내에서는 네오셈, 코리아 서킷, 오킨스 전자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가운데 엑시콘 4.7% 올라가고요. 그 밖에 PC 디렉트 0.3%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지금 6% 강세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HBM 관련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HBM 관련주 내에서는 IMT가 11% 급등 중이고요.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CXL 관련주, HBM 관련주 양쪽에 좀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한미 반도체는 0.68% 상승 59,600원이고요. 그리고 PSK 홀딩스가 1.9%, 2% 상승 중이고요. 미래 반도체가 3.7% 올라갑니다. 그리고 KC텍은 지금 1%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처럼 HBM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인다라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시장 상승 에너지가 많이 좀 소멸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국내 상장 중국 기업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대부분이 좀 동전주예요. 골든센츄리, CXA, 형성그룹, 오가닉, 코스메틱, 조금 동전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도 볼게요. 제주반도체가 지금 6.8% 강세입니다. 3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칩셋 미디어는 0.6% 떨어지고요. 텔레칩스는 0.8%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HPSP 앞서 보셨죠? 지금 2% 강세고요. AD 테크놀로지도 1.57% 상승 보여줍니다. 가온칩스가 1.5% 상승하면서 72,100원이고요. 그리고 QRT가 1.58% 상승 보여줍니다. 역시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제주반도체가 대장주로 상승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반도체 장비주들도 흐름이 좋네요. 주성 엔지니어링, 고영 5%에서 4.7% 상승 중이고요. 테크윙도 2.7% 강세고 유진테크 역시 3% 강세입니다. 미증시 쪽에서도 뭐 엔비디아 주가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면서 600달러를 넘어섰고 또 AMD도 6%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ASML 같은 경우는 실적이 또 좋았습니다. 반도체주가 미증시 상승을 견인했고 또 국내 증시 쪽에서도 시장 하방 압력 속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은 견조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85억 원, 11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21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118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580억 원 그리고 444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오늘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3원 하락한 1,33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은 좀 떨어지고 시장 특히 코스닥, 코스피 지금 하방 압력이 좀 있네요, 많이. 예. 예, 그러네요. 사실 어제 예. 일본 니케이도 사실은 어제 조금 중요한 시점에 와가지고 레벨에 와서 또 이렇게 하락으로 돌아서고 해가지고 이래저래 이제 바깥에서 뭐 지금 구체적으로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만 S&P 500도 어떻게 보면 꺾일 만한 레벨에서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딱 찍고는 돌아서고 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에 미국이나 일본으로 막 들어가고 했던 돈들이 그러면 좀 빠져나오면서 우리가 상대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미국 올라갈 때 못 쫓아가다가 미국 네.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거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고 그러게요. 네,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시장 마켓 센티멘트가 아직은 회복이 안 됐는 게 여실히 보이네요. 금리도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또 오르고 있고 환율은 NDF 시세 반영에서 한 3원 빠졌는데 거의 뭐 보합 수준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도 그래도 개인 투자들은 뭔가 좀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오늘 보니까. 저가 매수, 예, 뭐 아래쪽에 이렇게 깔아놨던 게 이렇게 체결되는 분위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미리 예. 걸어놓었던 것들이요. 조선주 쪽은 어때요? 조선주요. 조선주 예. 사실 최근에 보면은 그 VLAC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네.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 예. 지금 주가 자체는 그래도 시장 대비는 견조해요. 괜찮죠? 예, 지금 보면은 조선 뭐 쪽. 하나오션 제외하고 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해운주는 해운주는 네. 좀 뭐 약보합 정도고. 약보합 정도고. 예, 아니면 1% 빠지는 종목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올라가도 이게 에너지 자체가, 그러니까 탄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조선주도. 로봇주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로봇주요. 네. 로봇주도 한번 볼게요. 뭐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주니까 그 네. 종목부터 좀 볼게요. 지금 2% 약세네요. 로봇은 예. 그, 근데 로봇주가 최근에 보게 되면은 네.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어서 좀 꾸준하게 지금 좀 물량들이 나오면서 지금 매물 좀 소화하는 과정들이 급하게 이어졌었거든요. 올라왔던 감은 있고 AI 그렇죠. 관련주는 AI 관련주요. 네. 뭐 마음 AI나 이런 종목들이요. 예. 바쁘네요, 제 손가락이. 지금 뭐 3% 약세. 아 그래요? 예. 요즘 같으면 우리 한 대표도 좀 재미없으시겠다. 그죠? 시장에서. 인보스 들고 계신 분들은 좋을 수도 있겠네요. 예. 참. 그래도 우리 개별 종목 개별 종목 따라서는 또 뭐 다르긴 네. 하죠. 맞아요. 개별 종목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개별 종목 최근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는 이제 XR 관련주들 그 비전 프로 비전 풍견. 프로 예, 네, 예. 비전 프로가 이제 20만 대 팔리면서 이게 예상치보다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원래 얼리어답터시잖아요. 한국에는 없죠. 아, 참 기다려야 되죠. 네, 미국에만 이제 출시. 혹시 주문 안 해놓으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450만 원을 이 공간 컴퓨팅에 써야 된다라는 게 아유 뭐 사이버 트럭에 비하면 그 돈입니까 그거? 그리고 더 빨리 받아볼 수 있잖아. 그렇기는 한데 더 빨리 그렇긴 받아볼 수 한데, 뭐 있으니까. 기회 되면 한번 제가 먼저 써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써보시고 갖고 나오세요, 그냥. 진짜 방송에 한번 네, 쓰고 나오세요. 이렇게 네, 궁금해요. 하면서 뭐 방송에도 뭐 욕 먹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 갖고 있으면 나오긴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비전 프로 때문에 XR 관련주들이 이제 뭐 스코넥이라든지 아니면 네. 포세스 아니면 이제 뉴프렉스가 가장 많이 올라갔죠. 네. 뉴프렉스가 이제 오큘러스에 조금 공급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PCB 쪽을 그래서 PCB에서는 뉴프렉스가 좀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뭐 콘텐츠 관련주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웹툰 관련주들이 요즘 개별주로 굉장히 웹툰 많이 관련주. 올라갔죠. 네. 왜 그러냐면 그 만화진흥원 그 문체부에서 이제 만화를 육성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그 발전 구상이 좀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 오늘은 좀 떨어지네요. 오늘은 일단 코스닥 전반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좀 올라가는 종목을 찾기 힘든 시장이기는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방산 관련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쭉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산요? 네. 웹툰 관련주들은 좀 장기적인 성장성은 전 열려 있다. 왜냐면은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고 결국에는 2027년까지 이제 산업 규모를 이제 4조 원까지 좀 키우겠다. 근데 네. 현재가 이제 2.6조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의 뭐 2배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뜰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MBT라든지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미스터 블루, DNC 네네. 미디어, Y랩 뭐 이런 종목들 애니플러스 굉장히 많은데 일단 MBT나 아니면은 DNC 미디어, Y랩 이런 종목들은 한번 쭉 갔습니다. 근데 실적보다 밸류가 조금 높게 받는 상황들. 근데 그 중에서 좀 안 간 종목은 저는 애니플러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왜 그러냐면 이게 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 돈이 되냐 안 되냐. 돈이 되냐 안 되냐. 네. 애니플러스는 제가 좀 유심하게 보기는 했었는데 우리나라 토종 OTT 업체들 있잖아요. 뭐 네네. 티빙, 네. 뭐 웨이브 예. 이런 업체들 중에 유일하게 흑자내는 데가 라프텔입니다. 유일하게 흑자내는 데. 라프텔. 네, 라프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여기가 그 애니 위주로만 OTT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근데 서브컬처예요. 그러니까 대중화된 것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블리치라든지 뭐 이런 애니들도 있기는 한데 원피스라든지 이런 것도 예. 있기는 한데 좀 서브컬처 뜻이 뭔가 뭐냐면 매니아적인 이제 요소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대중문화의 좀 반대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좀 애니메이션 뭐 예를 들어 덕질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좀 맞는 키워드이기는 한데 사실 이쪽 문화가 굉장히 돈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부산에 한번 가려고 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스타 때문에 게임 예.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AGF라고 예. 애니메이션 게임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예. 이거 일산 킨텍스에서 했거든요. 여기는 대기 하루 전에 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조금 매니아들이 많아서 저도 이번에 저는 AGF를 못 가보긴 했는데 예. 와 대기줄 보고 이거 돈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본 애니의 80~90% 유통하는 데가 애니플러스거든요. 네네. 근데 리스크가 하나 있었어요. 넷플릭스가 OTT에선 최고인데 네. 일본 제작위원회로부터 직매해오면 어떡하냐 네. 이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애니플러스가 넷플릭스랑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가 아예 해소가 돼버렸어요. 애니플러스가 넷플릭스랑 계약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잖아요. 예, 예. 이거를 방송권 판매를 넷플릭스한테 합니다. 애니플러스가. 그다음에 그 인수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뭐 위메들은 인수했는데 여긴 드라마 제작사예요. 네네. 그다음에 롱 컴퍼니가 굿즈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돈이 되는 게 뭐냐면
굿즈를 만들면은 예. 그걸 다 삽니다. 5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고부가치 산업이네요. 웬만한 반도체 저리 갈아입니다. 예. 그다음에 재작년 2022년 11월 달에 그 라프텔 OTT를 네. 인수를 한 건데 여기가 매출이 250억이 나와요. 와, 근데 토종 OTT 중에서는 유일한 흑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애니 쪽에서는 저는 MBT, Y랩 다 좋습니다. Y랩은 그거거든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교육이라는 굉장히 그 빅 콘텐츠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 때문에 사실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한대 있습니다. 짧게 한번 네. 바이오 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보니까 올라가는 쪽은 오늘 바이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오늘 주도하는 게 저는 셀트리온이 시장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좀 잘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 네. 가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이제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고 네. 고점에서 계속 형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바이오 쪽에서는 뭐 금리나 기대감이 가장 컸지만은 최근에 네.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온 게 저는 특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수급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한번 광풍이 불었던 ABC 플랫폼 쪽 뭐 알테오젠이나 아니면은 뭐 이쪽으로 많이 수급이 됐었는데 사실 기대감이 계속 유지는 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유지되는 현상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도 참 비만 치료제 관련 ETF가 곧 나온대요. 네네, 그 1112 그래요. 쪽부터 시작한 게 결국에는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장은 아마 한미약품이랑 중소형에서는 이제 펩트론이겠죠. 네,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아마 좋을 것 다음 달 같습니다. 중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박미나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인가요? 네, 이번 주 화요일부터 한 달 62,000원으로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 카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5월에는 서울 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을 위한 K패스도 시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평소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이라면 어떤 카드를 써야 더 유리할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판매하는 기후 동행 카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판매 첫날 시민들 몰리면서 완판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카드인 건가요? 네,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입니다.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62,000원짜리는 서울 지역의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65,000원짜리는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요.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티머니 앱을 다운로드한 뒤 앱에서 기후동행 카드를 발급하면 됩니다. 오는 토요일인 27일 첫 차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현재까지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다 보니 경기도에서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분들이라면 기후동행 카드 사용이 대체로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인승 탑승도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그래요. 그 뒷부분 설명은 좀 아쉽네요.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설계되어 있다. 서울 외곽에서 수도권에서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근데 지금 이 생각보다는 이거 이용을 자주 해야 이득이라는데 한 달에 그럼 몇 번 타면 이 혜택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가요? 네, 서울 시내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1회 요금은 1,500원이고 하루 2번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 동안 총 21일 이상을 이용해야 기후동행 카드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직장인이라면 1회 요금은 1,400원이고 한 달에 45번을 타야 합니다. 만약 이 횟수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적다면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보니까 이게 서울시에서만 이용 가능하다라고 하면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쉽게도 광역버스 역시 요금 징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천광역시, 김포시와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4월부터 인천과 김포 지역 광역버스,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면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버스 중에 경기도를 오가는 버스들이 많을 텐데요. 서울 면허인 버스를 이용한다면 기후동행 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면허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요. 포털 사이트에 버스 번호를 검색해 보시면 해당 버스의 면허 소재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서울 바깥에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 대목에서 많이 아쉬울 텐데 아까 K패스라고 언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5월 달에 출시된다고요? 요거는 그럼 기후동행 카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네, K패스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일반인은 20%,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GTX A 노선 및 광역버스까지 모두 K패스가 적용되는데요. 이런 특징들을 감안했을 때 서울 내 이동이 많은 수도권 시민이라면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하고 광역버스나 GTX 이용 비중이 높은 수도권 시민이라면 K패스를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하실 겁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전국 부동산 시장을 휩쓸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전세 사기 사건인데요. 자기 자본도 없이 수백 채 주택을 사들여서 임대를 놓으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큰 손실을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네, 관련 재판들이 진행되면서 하나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 그 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아니 자 이거 참 많은 국민들의 그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인데 전세 사기 지금 재판 상황부터 한번 이게 그 인천 미추홀구 그 사건이 첫 번째였죠 처음에.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네네. 있었던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공판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검찰이 최근 그 결심 공판에서 주범인 60대 A 씨 건축업자이죠. 이자에게 징역 15년형에 처해달라고 구형을 밝혔습니다. 네. 이 외에도 부동산 중개업자 등 9명에게도 각 징역 7년에서 9년 가까이의 구형을 청구했는데요. 검찰은 주범 A 씨 등이 피해 회복을 노력하지 않고 있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5년이라는 형법상 최고형, 사기죄에 있어서는 최고형을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검찰이 15년형이라는 것들을 구형한 데에 있어서 법원이 과연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지 이것들이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 선고는 언제쯤 나옵니까? 선고 결과는 아마 보통 구형이 있고 나서 예. 한 달 이내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지금 건축왕 측 변호인의 변론이나 아니면은 그 건축왕 최후 변론을 보게 되면 사실 뭐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사건으로 생명을 달리한 피해자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들이 가로챈 전세 보증금만 해도 453억 원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피해자만 적어도 563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서는 이 전세 사기 사건 이후로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한 자가 4명이나 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건축왕 A 씨가 재판에서 한 최후 변론이 공분을 산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LH 감정가 매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피해자들은 너무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피해 복구를 기다리면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최후 변론을 한 것인데 이 최후 변론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것이 과연 피해를 끼친 피고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좀 어처구니 없는 최후 변론이 그러니까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헛웃음이 나올 정도인데. 네. 예. 자 이제 15년 구형에 실제 이제 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최종 선고가 나올지 그러면 또 보나마나 또 뭐 항고하고
또 하겠죠 또. 네, 맞습니다.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하고 네. 네. 뭐 돈이야 많이 벌어놨겠으니까 또 몇 년 재판만 해도 끌고 가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피해 규모도 크고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고는 합니다만, 자, 그러면 경기 오산하고 화성 거기서는 또 20억 원대 전세 사기, 요거는 실형 5년 정도라고요? 네, 맞습니다. 2020년 8월부터 22년 11월까지 경기 오산과 화성 일대에서 네. 다세대 주택 건물 3채를 보유한 자가 전세 보증금 22억 9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이자에게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구형이라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재판관에게 네. 얼마의 형벌을 처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이거든요. 구형이고.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원은 여기에 구속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들을 그냥 다만 참작할 뿐입니다. 따라서 구형에 비해서 법원의 선고가 낮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무조건적으로 낮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양형 기준에 따라서 법원의 선고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구형보다도 재판부에서 더 때릴 수도 있나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어허. 최근에 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그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이제 사업하다가 경매에 넘어가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이게 다가구는 특히 유의해야 될 게 또 다세대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이게 개별 등기가 아닌 거잖아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전세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법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면서요. 일단 다가구 주택의 그 특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있고 그 세대별로 등기가 부여가 됩니다. 그렇죠. 101호, 102호 등기가 다른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등기만 나오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각 세대별로 등기가 부여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는 다세대예요? 다세대입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에 만약에 내가 입주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내가 101호에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102호, 103호 입주자가 있는지, 선순위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자가 있는지,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은 과연 나보다 먼저 된 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빌라 변호사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빌라 중에도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가 있나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 건 보통 빌라 같은 경우는 다세대 다세대고. 주택으로 분류가 되고요. 다가구 주택은 토지와 그 건물이 하나의 등기로만 이루어진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입주 전에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시고 입주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관련 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이 입주 전에 공인중개사들이나 임대인이 해당 사항들을 설명해줘야 되고 열람시켜줘야 될 의무들이 부여가 되어 있지만, 결국에 임차인 같은 경우에 다가구 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이시거나 또 아니면 금융 소외계층이시거나 또는 뭐 청년들, 이렇게 좀 그 금융적으로 좀 약자인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입주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해서 확인한다는 것들이 조금 버겁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미 법 개정 이전에 입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전세 사고가 터질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잠재 사고까지 고려를 하면 조금 앞으로도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 보증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정 변호사님도 방금 언급하셨지만 이 진짜 이게 피해자들이 금융 취약자 또 주거 취약자 진짜 사회에 또 굉장히 좀 케어가 필요한 그런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쪽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 이건데, 자 그러면 정부 이제 관련 대책 내놓고 있는데 지난 1심 대책에서 이것 관련해서도 예방 강화 대책이 담겼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10일 날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LH가요, 이 피해 물건을 낙찰받는 것보다 더 빠르게 자신들이 협의 매수해서 보증금을 조기 상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인데요.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게 되면 보통 최저가 낙찰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시일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일이 걸리고 네.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임차인이 낙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하. 올 수도 있는데 LH가 빠른 시일 내에 감정가 수준으로 협의 매수해주겠다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네. 먼저는 임차인 외에 다른 채권자들이 없는 물건부터 협의 매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만약에 다른 채권자들도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그 감정가 이내로 채권들을 좀 조정한 뒤에 협의 매수를 진행해 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거나 협의 매수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 경우에는 전세 임대를 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LH가 해당 물건을 사서 전세를 해주거나 임차인에게 아니면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고 피해 임차인들에게 임대를 해주는 방안 또 그것도 어렵다면 주변에 공공 임대 물건을 구해서 임차인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발표가 났고요. 또 공인중개사들의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이 공인중개사들이 물건을 소개하면서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해줘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요. 네. 또한 임대인의 세금 세납 세액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해줘야 될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세 대출의 금융당국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제 DSR 규제를 적용하는 카드를 지금 다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제 반발이 클 수 있는 그런 카드긴 합니다만 또 이 같은 뭐 전세 사기 좀 이런 세력을 막겠다 이런 의도도 좀 포함된 걸로 해석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DSR 규제에 제외됐던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금융당국에서 밝혔는데요. 네. DSR 대출은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대출 한도를 정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쉽게 말해서 1년 총 소득액 중에서 내가 원리금을 변제하는 비율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DSR 비율인데 현재 40% 수준으로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총 1억 원을 1년에 번다고 했을 때 1년간 4천만 원 한도에 내에서만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만 대출을 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DSR 제도 내에서는 이 전세 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앞으로 이제 전세 대출도 포함시키겠다 이런 방법들을 검토하겠다 발표가 난 것인데요. 네. 전세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심해서 그렇죠. 2021년도에도 해당 카드를 꺼냈다가 철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국은 결국에는 이러한 DSR 규제 정책을 전세자금 대출에도 적용시키겠다 발표한 것이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라고 발표는 하지만 네. 그 이면에는 전세 사기와 같은 생태계를 만든 갭 투자를 좀 막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엔 DSR 규제에 전세 대출이 포함될 경우에는 전세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두 가지 조건을 새로 내걸었습니다. 하나는 유주택자들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에만 해당 사안을 적용하겠다. DSR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금은 빼고 이자 상환분에 대해서만 DSR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두 가지를 내건 것인데요. 네. 결국에는 실수요자는 좀 보호를 하고요. 갭 투자자들은 좀 막겠다. 이런 방침으로 규제를 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또 집주인이 이제 전세 세입자들한테 이 전세 보증금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 도시보증공사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전세 보증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너무 금액이 커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생각해보면 두 가지 큰 이슈가 부동산 네. 업계에 있었다고 네. 보여지는데 하나는 전세 사기이고 전세 사기. 하나는 역전세였거든요. 네네. 이런 여파 때문인지 집주인들이 임차인들에게 전세 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발생하게 네. 되면서 보증 사고로 신고 접수된 건수가 작년 사고액으로만 보면 4조 3,347억 원. 예. 그리고 사고 건수만 보면은 19,350건으로 접수가 호호.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 2022년 대비 3.6배에서 7배 정도가 상승된 수치인데 결국에는 전세 사기 그리고 역전세 여파로 인해서 이 허구가 굉장한 재정적 부담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 예. 온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은 그 단기 순손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자본금에 굉장한 큰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두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허그가 보험으로 보증해 줄 수 있는 비율을 낮추거나 일시적으로 보증보험 제도가 중단되는 초유의 네.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허그도 보증보험을 마냥 받아주지는 않는 분위기인 것 같고 이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했는데 이제 문제는 전세 사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가 아닌 뭐 빌라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 인기가 떨어졌단 말이죠. 전세값이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전세 보증금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또 우려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 신규 전세 계약이라든지 예. 갱신 계약에 해당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강화된 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 요건이 적용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공시가 기준으로 해서 150%까지 보험으로 보장을 해줬다면 이제는 126%까지만 보험으로 보장이 되는 것인데요. 가령 빌라가 공시지가 1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억 5천만 원 전세까지는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억 2,600만 원까지만 보험에 가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몇 년 전에 내가 1억 5천만 원이 전세에 들어갔는데 올해 만료가 돼서 갱신을 하려고 했는데 1억 5천만 원으로 똑같이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억 2,600만 원으로 전세 보증금을 낮춰야지 되거나 아니면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채로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굉장히 이런 것들이 역전세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전세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혼란으로 올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지금 그거 한번 우리 결국 세입자들이 안 당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전세 사기 유형은 다양해지고 더 정교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세입자 입장에서 이 자기 그 보증금 보호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거 또 뭘 네. 주의해야 될지 그거 한번 좀 알려주시죠. 결국엔 내가 들어가는 건물의 적정 전세 가액을 좀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내가 다가구 주택에 입주한다. 그러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공인중개사들이 해주면 안 되나요? 다음 달부터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이런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네. 보다 좀 두텁게 보호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세입자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관련 개정된 법안이 적용된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새로 나왔습니다. 네. 따라서 새로 나온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활용한 계약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요. 조금 더 설명 주셔도 돼요. 한 2분가량 남았어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네네. 드리면 결국에는 가입하시는 그 보증보험이 가입되는 물건을 고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에 해당되는 물건이 아니시라고 하신다면 제 입장에서는 전세계약 체결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음 달부터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을 해서요. 임대인의 체납세액 반드시 열람해서 확인하신다는 것. 그다음에 전세계약을 내가 체결한 이후에도 안심하시면 안 되고 예. 내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하셨더라도 그 이후에 일어나는 권리관계 변동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하실 것들을 권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전세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뀐다거나 나도 모르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이게 확정일자 받고 나서도 이렇게 만약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 있고 내가 만약에 A라는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네. 다 계약을 마무리하고 나서 입주까지 마무리 지었는데 며칠 뒤에 B라는 사람으로 임대인이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확인한 그 임대인은 A라는 사람의 체납세액을 예. 확인한 것인데 그런 B라는 사람에게 측면에서. 확인을 내가 체납세액을 안 한 그러네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갑자기 바뀌게 되면 내 보증금을 또다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집주인이 바로 바뀐다거나 이런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